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옴시티의 저자이신 유태양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태양이라고 합니다. 이번 네옴시티 이번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2020년부터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크레센트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중동과 관련된 컨설팅 및 리서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컨설팅을 하면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주 고객은 한국 분들보다는 영미권 분들이 많은데 현지에 대한 제도적인 리스크 조사라든지 시장 조사 그리고 규제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리스크들을 사전에 체크업해서 현지 진출 전략을 세워드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회사가 여기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업무 등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옴시티가 생기면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 좀 가장 그 전방에 계신 분 입장에서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완성됐다. 글로 입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정도는 꼭 가보고 싶다. 아예 입주는 아니고 입주도 고려하고 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두바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가 지금으로서는 뭐 찬성론, 그러니까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네옴시티 완공 시점이 1차 완공 시점이 이론상 2030년이거든요. 네. 근데 그해 사우디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해요. 사우디에서. 하계가 아니라 동계.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가요. 가능할까요, 그게? 동계 아시안 게임이요? 아니면 네. 네옴시티요? 동계 아시안 게임이.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동계 아시안 게임은 해볼 만하겠다. 오히려 네옴시티보다도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아랍에서 특히 네. 국왕이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네. 스키장 짓는 게 국력과 부를 과시하는 되게 좋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두바이도 하지만 거의 50도 아닙니까, 거기가 기온이. 보시다 보면 사우디에 가끔 눈 내렸다는 해외 토픽 보셨죠? 네, 그쪽 이스라엘 쪽으로 좀 산악지대가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네. 네옴시티 지어진 타북이에요. 아. 그래서 타북은 겨울에는 거의 0도 가깝게 내려가고요. 예. 그리고 물론 그래도 눈이 자주 내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 인공 강설로 덮어서 또 실내 강설들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구상입니다. 아, 그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실제로도 뭐 인공 강설로 경기 치르는 경우가 사실 아시겠지만 동계아시안 게임이나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눈이 원하는 만큼 내려주지 않거든요. 네. 추운 지역에서 인공 강설로 치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 그 다음 이벤트는 어떤 게? 2030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엑스포의 유력한 도시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지금 부산과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다른 경쟁자면 좀 해볼만 하다 싶은데 너무 돈이 많은 국가와 부산과 지금 붙어야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좀 현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현지에서는 아랍 쪽에서는 사우디가 이겼다고 보고 있고 여기는 이길 거다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그러니까 한국 부산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직전에 올림픽을 하필이면 오사카에서 하거든요. 아, 오사카에서 부산까지 직진거리가 정말 가깝고 네. 같은 거의 비슷한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아요. 네.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인들 눈에 같은 문화권이라고 인식하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국제 행사를 연달아 치러본 경험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산은 우리가 잘한다기보단 바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신들 반응도 리야드가 좀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최근에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관련해서 국경에서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멘 난민이라든지 뭐 소말리아 난민들과 관련해서 뭐 예. 난민들한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올라오고 있어서 아직 까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낙관도 하면 안 되지만 비관론을 가져가는 것도 어리석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가 언제 나죠, 그게? 아마 한 70일, 80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 있고, 그 다음에 또 넥스트. 2034년, 네. 2034년 또 하계 아시안 게임을 합니다. 하계 아시안 게임도 있어요? 네. 그 사이에 100주년도 있지 않아요? 건국 100주년? 그쯤에 맞습니다. 건국 그렇죠. 100주년도 있고 또 월드컵도 유치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월드컵은 네. 뭐 이건 원체 진술이 갈려서 또 최근에 철회하겠다는 이야기도 해서 요거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아 보이고 근데 아랍에 지금 보면은 재밌는 국가 이벤트들을 많이 해요. 2000년대 돌아가서 일단은 작년에 월드컵 기억하시죠? 예.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두바이에서 바로 그 엑스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은 아랍에서 지금
왜 이렇게 국제 행사를 많이 할까? 그리고 엑스포도 왜 급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급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지금 도하에서 다음 달부터 또 원예이 엑스포 하나 급이 낮은 거죠. 우리 순천에서 했던 네. 엑스포랑 같이 그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지금 왕족들끼리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아랍에서 대부분 왕자들이 지금 왕위 계승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적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사우디는 역시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기 때문에 스케일도 크다. 아시안 게임 2개, 네옴시티 그리고 엑스포까지 4개를 연달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치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좀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힘이 빵빵하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의지까지 생기니까 지금 유치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가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자금, 소위 로비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사회에서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우리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더 나아가서 외교력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랍에서 정말 외교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 18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아랍 국가랑 거의 싸우고 있는 모양새였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빈살만 왕세자가 2015년에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 바로 밑에 있는 예멘 내전에 전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아파 반군이랑 수니파 싸움에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레바논 총리를 납치하는 일을 벌이면서 레바논과 되게 트러블을 맺었고 그다음에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 시리아는 시아파 정부거든요. 네. 수니파 반군 지원하면서 트러블 생겼고 네. 당연히 시아파 거두인 이란과도 사이가 나빴고 또 그 즈음에 그 직후에 카타르 같은 수니파인데도 카타르랑 트러블을 세게 하면서 카타르 경제 봉쇄를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 언급된 모든 국가랑 화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주재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화해를 했고 예. 또 이란과 사우디가 손을 잡고 시리아랑 화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지금 거의 외교관계 수십 년째 외교관계 맺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랑도 외교관계 정상화하고 있고 카타르랑도 2022년 월드컵 직전에 화해했고요. 그러면 뭐 주변에 유력한 국가들이랑은 지금 나름대로 잘 외교적인 관계를 맺어놓고 있다. 나중에 혹시 맹주가 될 만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본인들 생각이 네. 맹주라고 생각을 믿고 하고 그렇죠. 근데 있습니다. 순위파에서 맹주잖아요, 지금. 네. 시아파까지야 통합 맹주를 생각하는 건 아니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키플레이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빈살만 왕세자가 정말 야심이 넘치는 인물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동안 사실 시아파 국가인 이란, 그다음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원래 세속주의 국가다가 이슬람 공화국 된 다음에 사실 정말 몇십 년 동안 아웅다웅하다가 네. 이번에 제대로 된 외교 관계를 드디어 맺기 시작했다. 또 시아파 국가로 분류가 되면 엄밀히 말하면 시아파라고 하기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시리아랑도 다시 네. 외교 정상화하고 하다못해 철천지 원수 모든 아랍 국가인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이랑도 이런 외교 관계 복원에 들어간 거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순위파 맹주를 떠나서 우리가 전 아랍의 가장 키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거의 아랍판 1대1로 느낌이 나는데.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선은 이런 것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는 친미 일변도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재밌는 게 우리가 아랍하면 아랍인들은 반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반적인 정서에서 그렇게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사실 미국이 아랍 지역의 몇몇 자신들의 거점 국가로 생각하는 친미 국가들이 있거든요. 대표 중에 이스라엘, 예.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리고 뭐 이집트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건국 이야기를 조금만 돌려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독립하면서 뭘 했냐면 영국과 큰 딜을 하면서 만들어진 국가예요. 뭐냐면 영국의 패권 인정하고 예.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패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대신에 사우디라는 왕국 설립되는 걸 인정해달라. 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왕국은 벌써 이게 세 번째거든요. 원래 네지드 왕국, 디리아 왕국이라는 국가들이 있다 계속 멸망하다가 알사우드 가문, 사우디아라비아 이름의 근원이 된 알사우드 가문이 또다시 일으켜서 전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다음에 영국이랑 빅딜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직전에 무슨 다시 빅딜을 하냐면 영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소프트하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미국 대통령이랑 선상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딜을 다시 해서 자 우리가 달러 패권, 미국 군사 경제 패권 모두 인정하고 아랍 국가에서 당신들의 패권 인정하면서 밀어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한테 지역적인 안정성과 패권을 인정해달라는 딜을 하거든요. 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패권국, 순위파 맹주, 그 다음에 오일에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패권이 완성된 거죠. 그게 벌써 40년 되니까 70년을 넘어 8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이게 연애할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고.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미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에 리츠 칼튼 홀텐 대숙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 6개월쯤 전에 살만 국왕과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의 아버지인 살만 사우디 국왕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이반카 트럼프, 제러드 쿠시너 딸과 사위와 빈살만 왕세자가 회담을 합니다. 이때 사실상 쿠데타를 추인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바로 쿠데타를 일어나서 자신이 실권을 장악하고 기존의 왕자들을 다 숙청을 하거든요. 이 허가를 재가를 받았다고 하게 되네요. 그런 설이 있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고 또 2021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제러드 쿠시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사모펀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20억 달러, 오늘 기준으로는 한 2조 7천억 정도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정권이랑 가까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뀌죠. 근데 바이든은 아시겠지만 인권, 평화, 국제법 이런 거 되게 중시하는 인물이고 반대로 이 사람 입장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약간 미운 오리인 거죠. 왜냐면 뭐 자기 친척들을 숙청하면서 실권을 잡았고 거기다가 뭐 언론인 카쇼기도 암살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을 품었다라고 하면은 모양새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인권주의자가 어떻게 보면 인권을 한 사람을 또 그렇고 또 친환경을 사랑한다면서 5일 국가를 또 이렇게 보듬는 것도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안 그래도 또 거기다가 트럼프 것까지 있었으니까 잘 걸렸다 하면서 그냥 완전히 공격을 좀 했었겠네요. 그렇죠.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사우디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니까 실제로 두 나라 상태가 되게 험악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작년에 왜 빈살만 왕세자 한국에 와서 재벌 총수들이랑 회담하는 사진 화제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진핑 주석을 리야드로 불렀어요. 그래서 회담을 한 다음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까 방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40년대에 미국과 사우디가 빅딜을 했다. 그때 빅딜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제 패권, 달러 패권 인정해주는 걸 했는데 페트로 달러를 그때 정착시킨 거죠. 우리가 그쵸. 아랍권에서 달러로 모든 석유를 결제하게 할 테니까 미국의 에너지 패권, 달러 패권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정권의 안정을 약속해달라. 그런데 페트로 차이나 위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랑 면담한 직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내보내요. 근데 이게 돈으로는 중국의 비호나 안정을 받을 수 있다 보이는데 국방까지 안전보장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중국으로는. 그런데 너무 좀 섣부르게 딜을 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이게 그냥 2022년부터가 아니라 꾸준히 지금 중국이 1대1로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교섭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하마라인이란 고속철도, 이거 거의 다 중국 기업들이랑 유럽 기업들이 지었고 사우디에서 최초로 지어진 철도가 지하철이 메카에 있거든요. 이것도 중국 기업들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1대1로가 쭉 지나가다가 1대1로가 중국을 출발해서 동남아 거쳐서 서남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목줄을 쥐고 있는 데가 뭐 어디냐면 아라비아 반도. 거기서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힘센 국가가 사우디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 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중국과 논의도 이미 사우디가 진행하고 있고요. 아니면 사우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그동안 지금 미국, 뭐 우리말 따까리로 합시다. 고품격 단어는 아니지만 미국 따까리로 있었는데 중국에 왔을 때가 이제 이번에는 중국 따까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 다 내가 키를 쥐고 있으니까 서로 균등한 관계야. 네, 정확합니다. 그 시각이 잘 정확한 거예요. 중국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등거리 외교하겠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배팅이 지금 와서 어떻게 갔느냐, 지금 와서 평가가 사실 중요한 거죠.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하니까. 우리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딴 얘기지만 뭐 광해군 때 뭐 외교가 과연 적절했냐, 그다음에 그쵸. 뭐 인조 외교가 적절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게 지금 상황인데 지금 뭐 2023년 하반기 와서 보니까 이승구수가 먹혔다. 왜냐면 미국이 중동에서 정말 힘을 많이 잃고 있는 게 탈레반이
다시 장악을 했죠. 반미 세력인 예. 아프가니스탄 넘어서부터 중동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이라크에서도 미군이 철수했죠. 예. 그러면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의 또 하나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정권이 사실 의회 독재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또 멀어지고 중국과 러브콜을 보내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재했던 나라들, 이란에 대한 봉쇄도 제한적으로 지금 풀고 있고, 사우디에서 올해 5월이랑 7월 두 차례나 특보 보냈는데, 구체적인 러브콜이 미국에서 러브콜을 보내는데, 역으로 사우디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안 보내주고 있다.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몸값 올라가기 전까지. 왜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아랍은 옛날부터 협상이나 상업에 대단히 능하기 때문에 이런 양다리 전술을 되게 유능하게 쓴다. 원래 이런 게 장사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 거래처는 여기와 뭐 재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이윤을 계산한 다음에 내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거 생각하고 이제 조건을 계산을 하는데, 새로운 거래처 중국은 얘를 밀어내고 여기 따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좀 적자를 보더라도 과감한 베팅을 걸 거 아니에요, 조건을.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 거래처 미국의 제안들이 다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몸값을 올리다가 만약에 내년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켜볼만 하죠, 그러면. 그러면 오히려 약간 의리에 대한 대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나는 트럼프 너를 기다렸어. 바이든 정부 내내 나 계속 까다가 너 올 때까지 내가 조건 안 맺고 계속 뭐 협약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도왔으니까 너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시해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 이야기는 너무 섣부르지만, 아까 제러드 쿠시너가 만든 사모펀드에 사우디아 공보공 펀드가 출자했다는 게 언제냐면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 때가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때. 2021년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랑의 교류는 바이든 집권 후에도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시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빈쌀만은 절대로 미운 사람이 아니다. 사우디는 미운 사람이다. 오히려 고마우면 고마웠지. 이 부분이 후불 청구서처럼 날아갈 가능성이 없진 않는 거죠. 왜냐면 계속 바이든이 와서 증산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증산 요구를 계속 거절했었던 거를, 만약에 이러면 이제 들어온 요구를 트럼프한테 증산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돼. 라고 하면 그럴 때마다 계속 이제 청구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구서에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네옴시티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 그 다음에 지금 전략 안에는 본인들이 석유가 끝날 수는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사우디아라비아 2000년에 누가 얘기했냐면, 원래 오펙이라는 기구가 절대로 힘이 센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 기구고 아랍 사람들 그냥 모여가지고 뭐 있는 기구지 뭐 약간 이런 정도 위치였는데, 이걸 엄청 높게 올려놓으신 분이 있어요.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 장관이세요. 근데 이분이 석유부 장관을 26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왕족도 아니고 심지어 귀족도 아닌 그냥 행정가 출신인데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갈공명처럼 아랍 국가들 합종연행 이끌어내면서 오펙이 석유 컨트롤하는 권한을, 그전에는 세븐 시스터즈라는 영미권 7개 빅 석유 메이커들이 갖고 있는데 이걸 뺏어온 사람이거든요, 오펙으로. 이 사람이 2000년에 어떤 충격 발언을 했냐면,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석유 경제도 어느 날 이렇게 끝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우디는 이미 공포감을 2000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그동안 사우디가 준비하기는 참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 드라이브를 세게 걸 개혁가가 많지가 않았는데, 빈설만 왕세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말로 하면 독재자지만 드라이브 세게 걸 개혁군주가 등장했기 때문에 에너지 패권을 이제 석유 패권에서 다른 형태 에너지 패권으로 가져간다. 그렇지만 과연 석유에 대한 패권을 놓칠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같이 감산 합의하고 최근에 석유값도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유할 때마다 고통받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바로 그런 것도 이런 사우디의 에너지 패권에 대한 야망, 그리고 집착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트럼프랑 사우디랑 친해요. 근데 지금 중국이랑 또 이제 사우디랑 친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가 중재를 나서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넌 나랑도 친하고 나랑도 친하니까 둘이 사과해. 이제 그러면은 갑자기 중국과 미국이 좀 화해 무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게 빈살만이 거기까지 자기 영향력 끌어올리는 건 정말 관심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빈살만이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푸틴 대통령이랑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자기가 평화회담 주관자가 되겠다. 그래서 원래 사우디가 미워노리다가 지금 외교에서 거의 막 평화의 비둘기 같은 인물이 됐거든요. 사우디라는 국가가 비둘기 같은 존재가 됐는데 이제 아랍을 넘어서 전 지중해권 세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도도 저는 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 왜냐하면은 그럴듯한 게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념주의, 소련,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서 이제 미국, 중국, 이렇게 패권주의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중동이라는 나라는 정말 좀 제3의 국가로서 전혀 이 둘의 연관이 없이 둥둥 떠다니는 지역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돈의 힘까지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중립 외교의 가장 좋은 지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위치도 또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그래서 항상 미국 외교는 중동이 가장 항상 관심이 많고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아시아의 시작은 중동이에요. 왜냐하면 그러고 보시면 구대륙,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놓고 봤을 때 딱 이름처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이스트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는지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용어를 쓴 거는 대영 제국이었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전 세계 식민지를 경영하다 보니까 중동이 중요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독립운동도 지원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 예를 들어 요르단이라든지 사우디 생기는 것들 다 후원했고, 또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독일군들 차단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패권국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힘을 싣고 중동에 제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빈살만은 바로 그것 플러스 오일의 힘, 그리고 석유머니의 힘, 세 가지를 갖다가 레버리지해서 자신의 국격, 영향력,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드는데 이걸 다 쏟고 싶어 하는 거죠. 예전에 아라비아 상인에서 이제 정치 상인이 될 수 있겠네요. 아유, 맞습니다. 아니, 위치도 진짜 기가 막혀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딱 한가운데 있고, 만약에 중동에 패자인데, 이 중동 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은 갑자기 고립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중국도 러시아도 다 막혀 있고 유럽이랑 미국으로만 딱 서구권을 완전히 모아놓고 브릭스부터 해가지고 중동까지 묶여버리면 중국의 힘이 너무 커져버리고,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도 그거를 또 너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적당히 균형 외교를 하면서 힘을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아까 같이 뭐 유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치하면서 지위를 보장받겠다. 와, 기가 막힌 전략이네요. 네, 중동 지리적 중요성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특정 문명권이나 특정 정복자가 탄생해서 패권을 보여주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세계 정복이라든지 뭐 우리가 패권을 투사하겠다, 다 어디서 그게 좌절되는 중동 지역에서 좌절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로 올라가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종교 전쟁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이해관계, 외교적인 이해관계,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중동 예루살렘까지 1차 십자군 전쟁 때 점령하고 거기서 끝났다. 또 더 시대가 바뀌어 올라보면 탈라스 전투라고 중국이 서역까지 파견을 했는데 중동 가기 직전에 탈라스라는 지역에서 이 좌절됐다. 또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까지 갔나 보면은 인도 변방까지 가다가 그쳤죠.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인류 문명들 탄생하는 데 보통 메소포타미아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터키의 괴베클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류 최초의 문명이 출현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중요성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도 의미가 없지 않을 텐데, 무엇보다 그 가운데 있는 나라 중에서도 패권국으로 자처하는 나라가 이제 본인들이 키플레이어로 하겠다고 지금 손을 들고 나선 상황인 거죠. 이 정도면 이제 나중에 지리의 힘 3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 네옴시티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도시를 건국하는 게 아니네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이 내포된 것 같아요. 네. 이걸 그러면 여쭙겠던 빈살만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거고, 여기를 성공시키는데 누가 참여할 것인가를 가지고 누가 내 라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네옴시티는 보시면 지금 사우디에서 몇 가지 동시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홍해 개발 사업, 그 다음에 끼디아 프로젝트, 네옴시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프로젝트가 사실은 유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네옴시티에 대해서 보통 논평하다가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데, 네옴시티는 이름처럼 네오 사우디아라비아, 즉 빈살만이 구상하는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 지금 되게 거의 의주, 신의주 이런 쪽 거의 서북방 끄트머리거든요. 여기다 짓는 사업이면서, 그럼 왜 이 사업을 하냐 보면 다른 프로젝트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해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나피르라고 티란이라는 섬을 2016년에 사우디가 이집트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홍해 지류의 컨트롤을 사실상 지금 사우디가 가져왔어요. 이집트로부터. 거기에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업이 홍해 개발 사업. 그러면 아까 끼디아 프로젝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 외곽에 큰 테마파크형 도시를 짓습니다. 네. 여기 도시는 뭐 경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즐거움을 제공하는 도시예요. 왜? 빈살만 왕세자의 주된 지지 세력이 1030 젊은이들이거든요. 이들에게 자신들의 팍팍한 삶 속에서 일탈을 가지고 정부에 대한 충성을 높일 수 있는 즐거운 도시를 짓는 것. 그러면 왜 네옴시티는 저 병방에다 그 중에 가장 사이즈 크게 저걸 하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를 짓기 위해서 구체제 세력과 지리적으로 거리는 멀고 교통의 요지인데 지어놓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제 세력이 함부로 견제하기도 힘들고 빈살만 왕세자는 기초부터 원하는 거 다 지을 수 있다. 왜 우리 신도시 지을 때 보통 가장 낙후되고 땅 넓은 데 짓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가 해협이잖아요. 수에즈 운하잖아요. 그쪽을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역량이나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자리고, 그것도 옆에 이집트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데는 동쪽 위주라고 보면은 이제 서쪽 위주로 가는 거고, 중심축을 완전히 바꾸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심축을 더 북방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네옴시티 위쪽에 아까 말씀드린 티란 사나피르라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또 옆에는 그러니까 티란 사나피르 그 옆에는 또 신달라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이 섬을 신달라 섬은 네옴시티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거든요. 이 섬을 잇는 띠를 연결한 동시에 이 다리를 아카바 해협을 가로지르는 지금 다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러면 이 아카바만 더 나아가서 홍해의 모든 물류량이라든지 지정학적 컨트롤을 사우디가 완벽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옛날 그 생각이 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궁예가 어떻게 보면 송악에서 이제 태봉, 그 철원으로 이제 천도를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제 구호족 세력들의 입김이 강한 국가다 보니까 정치 내 맘대로 하나도 안 되네. 답답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신세력들이랑 합쳐가지고 이제 좀 아까 딱 정말 딱 빈살만처럼 새로운 걸 출발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원로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핑계 하나 잡아가지고 있다가 쿠데타로 다시 빈살만을 날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를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학자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주류적 의견인 게 말씀 주신 대로 그게 그 태조 왕건이 그때 고려를 세울 수 있었던 배경 호족들의 지지가 있었고 역으로 태봉이 엎어진 건 호족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 말은 누군가가 군사력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은 리스크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군권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군이 있고 그거랑 별개로 왕실경호대라는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방위군이 있고 거기에 또 별도로 이크완이란 민병대도 있고 뭐 이런 구조였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 아버지인 살만 국왕이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군부를 어느 정도 장악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2017년 11월 정도에 리츠칼튼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숙청했던 인물들이 보면은 자신과 반대파 계열의 군부 사령관들입니다. 군권을 장악한 거네요. 군권을 장악해서 사실 거의 지금 유례 없이 군부 통수권이 강해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 말씀 주신 대로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왕세자가 군권을 잡아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시면 저희 국방부 장관도 자기가 몇 수년 동안 했고 거기다가 주요 지휘관들 아까 말씀드린 일원화되지 않은 군부 지휘관들 다 사실 사람으로 안 쳤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이는 반발 세력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적어도 총을 쥔 반발 세력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권을 쥔 반대파가 있으면 또 원로들이니까 다 석유 카르텔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좀 지시를 받아서 좀 힘을 좀 비호를 받고 한번 딱 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군권을 딱 장악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아예 없겠네요. 그냥. 그 상징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원래 빈살만 왕세자가 처음부터 왕세자가 아니었어요. 살만 국왕에 오히려 빈살만 왕세자의 사촌형 그다음에 살만 국왕의 조카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자가 미국 정가에서 정말 인정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자 같은 경우는 MB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MBN 왕자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미국에서 했고 커리어의 대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왜 2001년 9.11 테러 기억하시죠? 9.11 테러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역사 건국 이래로 최대 위기를 맞았어요. 왜냐면 빈라덴 아, 사우디인이었잖아요. 빈이네요. 그 빈라덴.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빈이 누구누구의 예. 아들 뭐 이런 예, 의미거든요. 아, 맞아. 파키스탄 이렇게 해서. 네, 그 예, 다음에 맞다. 수뇌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조직원들은 아랍 각지랑 파키스탄 출신들이었지만 수뇌부 상당 부분이 잡고 나니까 사우디 사람이더라. 그러면 사우디에서 그때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그때 멀어진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누가 붙였냐면 MBN 왕자 공이 되게 크다는 이야기. 미국이 인정한 대표적인 사우디 내 미국통인데 이 왕자를 2017년에 날려버려요, 빈살만 왕세자가. 그 말은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역으로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4, 5개월 전에 살만 국왕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와 부시트가 따지면 트럼프의 왕자들, 그러니까 이방카 트럼프라든지 제러드 쿠시너 사위 회동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공개적인 각서 말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좀 가려진 게 있는데 그때 많이 지금 추정하는 게 이때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빈살만 왕세자를 차기 국왕으로 사실상 추인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와, 과감하네요. 과감하죠. 그렇게 과감하고, 그러니까 그 보통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뭐 분야마다 굉장히 영리하게 다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우디의 재정도 좋아진 상태고 10대부터 30대까지에 대한 지지층도 많이 올라왔고 원로들의 불만도 있지만 군권을 다 장악해서 원로들이 어떻게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거기다가 네옴시티까지 가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고 정말 새로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지금도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올해 사우디 경제가 되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유가가 또다시 1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깼나요? 지금 이제 87달러까지 왔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GDP 성장률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축복인데 여기는 자신들이 잘한다고 GDP가 올라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국고의 한 60% 이상, 그 다음에 GDP 40% 이상이 석유랑 관련돼서 이 수익률 자체도 국가의 GDP 성장률 자체도 석유랑 연동이 돼 있는데 80달러가 보통 그 80에서 90달러 사이가 그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8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GDP가 떨어지고 90달러 위로 올라가게 되면 GDP가 폭풍 성장하는. 근데 최근에 고유가 기조가 빈살만 왕세자한테는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오일 파워를 레버리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석유 패권,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 끝나기 전에 석유값이 많이 올라주면 이걸 다시 활용해서 빠르게 우리가 새로 등장하는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수소 경제죠? 네, 수소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 그리고 사우디 경제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은 사실은 수사인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본심을 가리기 위해서 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PIF 공공투자기금이라고 하는데 사우디가 원래는 세계 6위 800조 원 정도의 국부펀드 여기가 어디를 투자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람코 한 시가총액 3,000조에서 4,000조 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죠. 에너지 기업인데 여기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투자하는 게 연료전지,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기업들. 아람코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블루수소 관련된 인증을 독일에서 땄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정작 아람코는 자신들 지분 계속 팔고 있거든요. 2019년에 타다울, 사우디 타다울 거래에서 1.5% 팔아서 한 35조 원 조달했고 30조 원에 40조 나가니 그럼 최근에도 베어링, 윤활유 관련된 자회사, 그다음에 송유관 관련된 회사들 계속 팔고 있어요. 그걸로 뭐 하냐면 블루수소, 수소경제 쪽 투자 계속하고 연료전지 투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액션은 뭘까? 우리가 석유 패권이 끝나도 우리 그냥 에너지 패권국 할 건데 중동에서 힘센 맹주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이제 뭐 원자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소 경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다음 먹거리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수소 경제가 대세가 안 되면 사우디도 갑자기 힘이 쫙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원전도 준비하고 있고 거기다가 사우디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태양광. 네.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에 우리가 흔히 네옴시티로 그냥 알고 있는 게 더라인이라고 170km짜리 그 선형 도시 짓는 게 있는데 그 도시 외곽이 다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지별판이에요. 그래서 거울형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사우디는 그리고 단순히 자신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술력이 그렇다고 우월하냐? 그건 아니다. 우리는 머니게임,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넓은 국도, 사우디가 호주 거의 절반만 한 나라거든요. 이 세 가지를 활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초대형 지별판을 만들어서 이걸로 그동안 할 수 없던 걸 해보자. 대표적인 게 더라인이고, 또 세계 최초로 온리 태양열, 태양광으로만 돌아가는 담수화 시설을 네옴시티 안에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은근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많이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 사우디가 수소 쪽을 봤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라던가 우리나라 화학회사들이랑 수소, 암모니아 선박 이런 거래들을 MOU를 엄청 맺어놓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이게 뭘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고, 또 하나 신기했던 건 우리나라 건설사들 중에서 중동에서 건설 좀 했다는 건설사들은 다 저 소형 원자로 지분을 취득을 해놨어요.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겠는데 다 취득은 해놓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네옴시티 쪽에 이 소형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아까 말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이 되겠네요. 그렇죠. 원자로는 아마 지금까지는 계획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발표한 거에 원자력 관련된 건 없었어요. 없고 예. 제로 탄소는 완전 청정 에너지만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 계획이야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에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한국 석유화학공업이 정말 고속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 물론 원유야 미국, 러시아, 사우디 세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잖아요. 거기서 채굴된 원유를 갖다가 수입해서 가공해서 재수출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밸류체인을 하나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는데 수소 중심 경제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아랍 쪽 국가들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오만이라든지 아니면 카타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수소에 대한 투자 늘리면서 계속해서 플랜트 발주하고 있거든요. 그럼 단순히 건물 짓고 건설사가 가서 플랜트 수주했다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석유 경제에서 우리가 다른 국가랑 가진 차별화된 장점이 무언가? 그럼 이걸 갖다가 그 밸류체인에서 어디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을까? 가령 암모니아 가공에선 어떤 측면을 가져갈 수 있을까? 시핑에서는 어떤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파악하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옴시티 이제 발주가 좀 나오고 있는 편인가요? 발주는 많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지금 더라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거주구역이죠. 인구 1000만까지는 살게 만들겠다고는 했는데 그런 170km짜리 선형 도시의 인프라 시설, 터파기,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대철도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건설사가 좀 그 중에서 많이 좀 받았나요? 아니면 중국 쪽이 많이 받았나요? 압도적 1위는요. 사실 사우디고요. 아, 자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우디 진출할 때 네. 가장 문턱으로 고민하시는 게 사우다이제이션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는데, 사우디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는 사우디화를 해야 돼요. 이게 현지인 고용, 의무 고용 비율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일환으로 자기네 국가들한테 일감을 몰아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걸 떠나서 지금 중국 기업이랑 한국 기업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 국가들도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과거에 사우디 공사를 했던 건설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말이 너무 빡빡하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제 그러니까 뭐 건설사가 힘들지 않으면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그리고 돈을 받는 것도 정말 깐깐해서 뭐 이거 안 됐으니까 안 줘 막 이런 것도 많고 힘들다 그러는데 괜히 또 수주 받았다가 돈을 또 못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도 없을까요? 사실 네옴시티 리스크가 그거인 거죠. 우리 입장에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1차 중동붐에 대해 되게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2차, 3차 중동붐의 수사는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돈 벌어온 사람이 없어요. 돈 벌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이슈가 이런 거 중간에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갔는데 분명히 건설물은 계획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기성고 어떻게 인정할 거냐, 계약 대금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 제대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바로 옆 나라인 이라크에서 비스미아 프로젝트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가 워낙 많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이즈가 크다고 좋아할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을 덤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리스크가 터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 기업들도 많이 수주를 했어요. 아까 그 고속철도 하마라인이나 네. 메카에 들어가는 지하철 같은 것들 다 지어놓고 지금 사우디랑 계속해서 트러블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돈 왜 더 안 올려주냐, 이거 계약 조건이랑 다르다. 그래서 이건 우리 기업들 반드시 이런 리스크들 진출하실 때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중국 기업도 돈을 못 받는데 원래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이 중국 상인 머리 위에 있다고. 둘 다 장사에서는 신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근데 한국 기업이 쉽게 받기는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다 봐야 되겠네요.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있다. 그래서 제2차 중동붐이라는 말은 들으면 일단은 네. 경계심부터 키우셔야 돼요. 아니 제2차 중동붐이 지금까지 한 30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중에 돈 받아온 회사 몇 개나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동에서 그래도 좀 돈을 받기 쉬운 나라, 좀 그나마 좀 법의 인프라라 그럴까요? 제도적인 인프라가 괜찮은 국가가 어디가 좀 있을까요? 우선 아랍에미레이트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 사우디에 교민 몇 분 계실 것 같으세요?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한번 추정해 보시겠어요? 한 100명? 야, 100명보다 많고 그래요? 2,000명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게 2,000명이 정말 적은 숫자인 게 정말 적은 거죠. 베트남의 교민이 20만 명이거든요. 근데 한국이랑 사우디는 우리가 수입 4위 교육국이 사우디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8,000명 가 있거든요. 그 말은 이것도 코로나 전수치라 양국 다 줄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 얘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제도와 관습이 우리랑 너무 다르다. 근데 법령만 놓고 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샤리아, 종교법 영향 내에 있으면서 부분 필요한 부분 한두 개만 성문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종교법, 관습법의 영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 분쟁 났을 때 본토 사람들이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샤리아는 이론상 뭐 공평과 이성 중심으로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제일 중심에는 그 법원에는 꾸란, 그러니까 이슬람 경전이 있고 그 뒤에 뭐 하디스라는 예언자 언행록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건 현지인들이 이런 전통에 밟은 현지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면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투자라든지 민법 관련돼서는 제도가 상당 부분 완비가 된 상황이라 사우디아라비아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법이 아예 없다. 성문법이 없다.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성문 민법이 이제 제정돼서 올해 말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아직 그렇고 발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인샬라의 영역에 변호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된다. 아직 구멍이 많이 나 있고 우리가 법적 보호를 받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투자자들한테도 스트레스를 한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살만 왕세자 실권을 장악한 2016년, 15년, 16년부터 상사, 투자, 민법 관련 즉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점점 이 과거에 이 샤리아 영향이 있는 걸 세속법 영역으로 계속해서 옮겨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속화된다면 그동안 리스크가 됐던 사우다이제이션이라든지 리걸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네옴시티 때 보면은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브리핑도 하고 투자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지만 아까 같이 외국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했을 때 이 자본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회수가 가능한지 보려면 뭐 제도적인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대구는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투자를 요구했기 때문에 서구권에서 약간 시큰둥한 이유들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서구권에서 빈살만 왕세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권, 평화,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이런 가치에 그렇게 부합하는 리더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뭐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힘의 논리로 이제 네옴시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유가라든가 이런 게 높게 갈수록 투자를 받기도 유리해질 수 있을 거고 뭐 아까 같이 이런 좀 서구권과의 말이 먹히려면 유가가 높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유가면은 먹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옴시티가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원안이랑은 얼마든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건축이나 건설 쪽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원안대로는 많이 수정해야 될 텐데 그거 170km 짓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디자인 바꿔야 될 텐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네. 모듈러 공법 써서 짓겠다고 했는데 모듈러 공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많이 혁신적인 공법이지만 아직 초대형 이런 건축물에 사용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모듈러 공법 적용할 거냐, 네. 그리고 원한대로 모듈러 공법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공학적으로 이게 과연 설계가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사우디가 본인을 증명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정말 성공을 원한다면 원하는 디자인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류적 의견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들어보면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 라인이기 때문에 해가 안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이 거기가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우디가 딱 정면이라는 거예요. 해에서
직경으로. 그래가지고 해가 그대로 쬐주면서 오히려 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네. 현지 분위기에서는 어때요? 일단은 저희는 양쪽 보이스를 많이 다 들었는데 네. 일단은 사우디 현지에서는 열광적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이런 것들 이렇게까지 큰 기획을 해본 적이 없고 또 하나는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거든요. 두바이가 원래 아랍의 경제 허브는 쿠웨이트였습니다. 근데 쿠웨이트가 70년대 증권 파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0년에 걸프전이 터지면서 쿠웨이트가 사실은 경제업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왜냐면 국토가 이라크군한테 점령당했으니까. 그때 아랍에서 보통 HQ를 쿠웨이트에 두고 있는 국제자본들이 그때 엄청 방랑했거든요. 우리 어디 가지라고 했을 때 두바이가 그때 눈에 들어왔거든요. 여긴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다. 외교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두바이가 신나서 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다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팜주메이라라든지 뭐 그 왜 야자수 모양 섬, 그쵸, 세계지도 그쵸. 모양 네. 섬, 그다음에 뭐 두바이 몰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지었는데 그 베팅이 어떻게 됐냐? 물론 한 번 위기를 맞았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로 치면 LH공사에 해당하는 두바이 월드가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 예. 사실상 채무 불이행도 터졌었고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두바이가 1인당 GDP가 추정으로 지금 4만에서 5만 달러 될 정도로 우리보다도 잘 사는 아랍의 금융허브가 됐는데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봤을 때 두바이라는 도시에 두바이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데 여기도 과감하게 베팅해서 성공했는데 그럼 사우디의 베팅이 과연 우리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냐. 무엇보다 우리는 민주국가 살고 있고 또 제도적 민주주의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토목공사 측면에는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는 정말 꼼꼼하게 경제 타당성 분석 해보고 이게 1이 안 넘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재정 자체 심의하는 과정이 엄청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여긴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지어. 얼마면 돼? 얼마면 돼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에 대해서는 일단 초창기는 네옴시티가 PIF에서 마중물에 해당하는 자금을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PIF 재정이 800조 원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국부펀드는 이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은 한 10에서 15% 정도 배분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배분한다고 쳐도 120조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이거 말고 네옴시티 말고 끼디야 그 다음에 뭐 홍해개발 그거 말고도 수많은 프로젝트 투자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몇십조 원 수준인데 나머지 500조 원, 1000조 원 어디서 조달할 거냐에 대해서는 결국 사우디가 증명하고 나서야 되는 거고 도시의 매력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왕세자지만 본인이 IRR로 달아다니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그 대표적으로 그 관광 도시가 제일 넌센스인데요. 사우디는 술을 못 먹잖아요. 근데 관광 도시인데 술을 못 먹는 관광 도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카타르가 지난 월드컵 때 이 리스크를 엄청 했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300조 원 들였어요. 그때도 카타르가 이거 하려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말처럼 그때 뭐 농담 삼아서 누가 아랍인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약간 영어로 얘기했으니까 다르긴 한데 재주는 카타르가 부리고 돈은 두바이가 벌었다. 왜냐하면 두바이는 술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쵸. 술과 파티가.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트로제나라는 2029년 동계올림픽이 예정된 관광도시 큰 게 있고 그 옆에 또 신달라 아일랜드로 초호화 섬 개발 사업이 네옴시티 안에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술 없는 관광이 과연 가능할 거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어떤 발표가 나갔냐면 아마도 여기는 사우디 기존의 법권과 다른 치여법권지대를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다가 2021년 네옴시티 주최 측이 그걸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별로 보시지 말아라. 조금 더 봐라, 지켜봐라.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게 카지노를 짓고 있습니다. 와, 중국 자본 들어갔네요. 야, 그 뭐 중국 자본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예. 이슬람 육법성 원래 카지노 못 하거든요. 안 되죠. 술도 허용된 나라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네옴시티는 경제 패권을 두바이라든지 이런 데서 뺏어오는 프로젝트인데 예. 여기 저쪽이 큰 선물 보따리를 더 어떻게 보면 잘 돌아가는 도시인데 열었는데 그럼 여기는 뭘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딱 제 법적으로 아예 딱 여기는 우리 사우디의 어떤 법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자유구역, 자유무역 지역이야. 그래서 새로운 법이 필요해. 라고 해줘야 어떻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여기를 그냥 하나의 그냥 그 관할 도시로 쳐버리면
아까 같이 법들이 다 적용돼 버리면서 되게 애매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사실상의 치유법권 지역 만드는 게 없으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의 세속화가 되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라든지 뭐 터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세속화가 된 국가거든요. 술도 팔고 우리가 술 사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속화와 자신들이 이런 거 정체성 지키는 거에 균형점을 잘 잡았다. 뭐냐면 술을 팔 때 아무 데서나 파는 건 아니야,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럼 술 마시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국가가 인정해준 상점에만 간다. 근데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하면서도 본인들이 이런 거 거의 허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단순히 오일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다각화된 산업 포트폴리오가 갖춰가려면 이런 것들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빈살만 왕세자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 게 실제로 많은 개혁 개방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사우디의 사회를 억압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CPV라는 조직, 종교경찰 무타와라고도 하는데 이런 조직이 있었어요. 네. 여기가 근데 사법경찰보다 더 센 종교경찰이었어요. 수사권 있고 구속, 체포권한까지 가진 경찰이었는데 교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치를 떠세요. 예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왜냐하면 한국 분들 걸어가면은 막대기로 찌르는 거, 심지어 여자분들도 너 왜 바지 입고 나왔어? 이렇게 음란한 복장 입고 나와. 예를 들어 외국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트러블이 매년 생겼고, 마치 그 우리 예전에 버스 타면 이렇게 딱 한복 입고 딱 상투 트신 분들이 와서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그 느낌인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사람 수사권도 있었다. 수사권도 있어. 그래서 2000년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냐면 여학교에서 불이 났어요. 네. 기숙사에서. 근데 도망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종교경찰이 출동해서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을 틀어막으면 너네 들어가서 히잡 똑바로 쓰고 나와. 독장이 이게 뭐야? 왜 치마를 여기 이렇게 짧은 걸 입고 나왔어? 엄청 많이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네. 이 종교경찰 조직에 대해서 사우디 전반에서 엄청 반발이 있다가 빈살만 왕세자가 거의 정권 잡자마자 한 게 종교경찰 조직 사실상 힘 다 빼놓고 지금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럼 그만큼 원로들의 불만은 또 커질 거 아니에요. 있죠. 왜냐하면은 와하비즘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에는 4대 교파가 있습니다. 한발리, 하니피, 샤피, 말리키 4대 교파가 있는데, 이게 그 4대 교파 중에서도 한발리 교파라는 거를 사우디는 영향을 가장 많고, 한발리 교파 중에 가장 원리주의에 가까운 교파가 와하비예요. 근데 와하비 운동과 사우디아라비아 건국 운동은 거의 궤를 같이 해요. 그런 이 와하비즘 운동이 특히 시골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지금이야 거의 없어지니 한 30년 전만 해도 시골 가면 엄청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잖아요. 한복 입고 다니는 동네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남녀가 손만 잡고 다니는 어른들이 혼내고. 그럼요. 바로 네. 그런 분위기가 아직 지방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끝난 것도 아니고 사실 영향력도 있다. 예를 들어 1979년에 바로 이런 이크완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의 종교적 민병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수백 명이 메카를 며칠 동안 점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올라올 텐데, 이 반발과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어떻게 잘 상충시키냐, 선타기를 잘하는 게 사우디의 과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가 이슬람 근본주의잖아요.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와하비즘 영향이 근데 상당히 강한 나라 중에 강하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 얼마나 또 개혁 개방을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속도의 싸움일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걸 부드럽게 천천히 바꿔 나갈 수 있느냐. 너무 급격하게 하면 또 탈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좀 네옴시티 투자하기 전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주의할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생각보다 일단 네옴시티 사우디 혹은 프로젝트 관련해서 MOU들 체결한 걸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한번 쭉 봤어요. 예. 실체 있는 것도 많은데 절반 정도는 실체가 없더라. 그래서 일단은 주가 부양 호재로 작년에 참 유용하게 쓰였던 키워드인데, 그런 것들 참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들, 단순히 수주에서 끝나는 건 아니다. 왜냐면 인샬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의 뜻대로라고 하는데 좋은 의미예요. 원래는 우리가 뭐 한낱 인간인데 우리가 잘 되기를 하느님한테 기도해보자, 기원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지금 악용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너 왜 이렇게 싸가, 인샬라, 뭐 내가 망쳐놨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계약관계로 되면 골치 아파진다. 또 소송으로 넘어가도 현지가 아직 샤리아 법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다.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MOU가 얼마나 실체가 있고 실제로 리스크가 얼마나 터질지를 꼼꼼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일단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우디를 우리가 관광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이제 관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사우디는
관광 대국이었어요. 관광 비자가 2018년에 생겼는데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역으로 관광 대국이었습니다. 오. 이게 뭐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나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저는 5끼 먹는 느낌. 그 취업 비자인가 그거 없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사우디가 그동안 관광에 대한 수요가 없었던 게 역으로 관광객이 들어와요. 뭐냐면 사우디 국왕의 칭호가 우리 같으면 되게 멋진데 사우디 국왕 뒤에 메카와 메디나 두 곳 성지의 수호자라는 칭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한복판에 메카와 메디나라는 모든 무슬림이 죽기 전에 한번 돌아봐야 되는 두 곳의 성지가 그쵸,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우무라 또는 하츠라고 해요. 성지순례 비자가 두 가지가 나와요. 아. 이걸 가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무라 또는 하츠를 하러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 관광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딱 들어오고 나서 아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종교 관광만 받을 거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도 우리가 옆에 관광업으로 잘 나가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보다 우리가 문화유산도 더 많고 국토도 방대하고 볼 게 더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보세요라고 해서 2018년에 정책을 추진했는데 좌초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관광 비자는 허용됐지만 왜냐면 직후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과 관련된 솔루션 카카오랑 MOU 맺고 가져가기도 했고요. 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뭐 카카오티 배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카카오 페이먼트 시스템 지금 사우디에서 가져가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결제 관광객 결제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어쨌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생기기 전에 뭐 디리아 왕국, 네지드 왕국이 있었던 그런 문화유산이라든지 뭐 고대인들 살던 유적들 이런 관광유산들 그다음에 국토가 넓기 때문에 그 사막 투어들 관광유산들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걸 부흥시키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부터 광고를 내더라고요. 혹시 좀 갔다 와보셨었나요? 저는 관광 비자 열린 다음에는 한 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가면 뭐 볼 게 뭐 있어요? 저 도심에만 일하러 있어가지고 많이 못 봤는데 제 역사를 좋아해서 다음에는 꼭 디디아랑 네지드 쪽 유적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아, 제가 한번 자카르타도 갔다 와봤는데 왜 관광지가 아닌지 알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왜 사람들이 유명한 관광지만 가는지 막상 가면 또 볼 게 없어요. 근데 그 두바이는 유명하잖아요. 좀 볼 게 많나요, 거기는?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인조적인 볼 게 많죠. 아.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판주메이라 이렇게 내려서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고급 프랜차이즈 식당이 되면은 이 순서가 있어요. 1번이 보통 뉴욕, 2번이 파리, 보통 3번이 싱가포르 아니면 두바이로 갑니다. 그래서 뭐 그 욕자라는 영국인 셰프 뭐였죠 이름이? 고든 램지. 고든 램지 레스토랑도 우리는 그 버거집만 있는데 네. 두바이에 분점이 있고요. 오.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고급 일식 노부도 두바이에 있고요. 야, 6성급 호텔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네, 6성급, 7성급이라고 하는데 7성급, 와. 근데 요거는 걸러 들으셔야 하는 게 호텔값 올리려는 상술 플러스 브랜딩이에요. 사실은 그쵸. 5성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6성급에서 어서 주저하는 거 했더니 거기 있다 그랬더니 그 대신에 이런 거죠. 대신 두바이는 실제로 초과 호텔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르사치 호텔이라고 해서 전 건물에 있는 가구를 베르사치로 덮어버린 호텔도 있고. 와, 거기 애기가 크레파스 한번 딱 이러면 아유, 아, 그 소름 끼친 얘기는 네, 저 두바이 별로 안 가고 아빠로서. 싶어요. 갑자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싸다 들었는데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두바이의 게스트하우스는 아주 저렴하고요. 게스트하우스요? 두바이가 물가가 네. 서울에 그러니까 청담동 강남 아니면 강남역이나 청담동 물가를 생각하고 가시면 아주 비싸진 않네요. 생각보다 갈만은 한데 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정말 싸게 먹으려면 먹을 수 있습니다. 두바이가 인구가 300만 중반대예요. 한 330만, 350만 정도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소수의 두바이인들이 있고 이게 한 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중산층을 이루는 게 그런 분들이요. 백인들 혹은 저기들 한국인들, 중국인들, 일본인들 그리고 기층을 이루는 50% 이상이 누구냐면은 서남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이 사람들도 거기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가시는 식당을 가면 엄청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관광 가면 또 그 두바이 하면 뭔가 좀 호화로운 걸 먹어야 될 것 같고 네. 잠도 왠지 호화로운 데서 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관광객 가는 데는 많이 비싸요. 근데 그 관광객의 시선인 게 또 뒤집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한국 와서 쓴 돈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그 가격에 드실 물건들이 아닌데 닭갈비가 왜 3만 원씩 할까?
그 돈이면 우리가 뭐 오 브랜드 가서 이게 스테이크 썰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오늘 덕분에 알려주셔가지고, 뭐, 제가 중동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졌고, 사우디, 그 네옴시티, 이제 이거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할 점까지 알아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